안녕하세요. 신하피올로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론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칼 마르크스의 이제 후기 저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저작 자본론, 자본론의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론 왜 썼냐라고 할 때 그 어떤 학자보다 자본론을 사회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해서 자본주의 최고의 얘기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는 어떻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또 자본주의 비판 이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겠죠. 자,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은 프랑스 2월혁명과 독일 3월혁명의 여파에 힘입어 공산주의의 바이블이 된다. 1949년 마르크스는 영국 박물관 도서실을 오가며 20년 가까이 경제학 연구에 몰두하고 마침내 1867년에 자본론 1권이 집필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49년부터 67년 사이로 보면 거의 18년, 19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작이 나오기까지 결코 쉽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한 오랜 연구와 함께 책을 써갔겠죠. 자본론에 붙은 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제는 애덤 스미스 이래의 고정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 비판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고정 경제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또 흡수해요. 경제 이론의 기본 구조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모두까기를 한다기보다 애덤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 같은 거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존중을 해요. 노동가치설과 자본 축적론이 그렇기에 리카르도의 또 계승자로도 볼 수 있다라고 써있죠.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발전과 몰락의 필연성을 보여주며 비판적 면모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한 내재와 비판이라는 이 대조적 두 측면이 자본론을 다른 경제학 고전들과 구분짓게 합니다. 이미 뭐 1편, 2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경제학들은요 모두 그 틀 자체를 버리진 않거든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합리적 메커니즘의 해명이 정작 그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증명하게 되는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 셈입니다. 자, 자본론의 그러면 핵심적 사고방식이 뭐가 있냐?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두 개로 지금 일단 정리를 해뒀죠. 이 저자가. 첫째는 교환 가치에 대한 거고, 둘째는 노동력 상품에 대한 개념이다. 마르크스 이전에는 상품의 사용 가치로부터 구별된 교환 가치는 자명한 것이었어요. 시장에서 노동 생산물이나 노동 자체가 가격을 갖는 건 원래 그것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죠. 사실 이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너 이거 커피 왜 사 먹어? 커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요. 예. 너 스마트폰 왜 써? 스마트폰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이 가격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스는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죠. 어쨌든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그 가격.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시장 이론입니다. 고정 경제에서 좋아하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 시장 가격의 그 배후에는 알고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자연 가격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기존 경제학에도 고정 경제학에서도 얼마든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곡선에 의해서 이 가격이라는 게 그때그때 막 바뀌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와 이 서플라이 커브가 있죠. 서플라이가 이렇게 막 내려가죠. 공급이 확대될 수도 있고 공급이 축소되면 이렇게 되고요. 예. 결국 수요가 늘어나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또 줄어들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 균형점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경제학도 야, 수요 공급 자체가 다양한 어쨌든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고 보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 자연 가격, 자연 최적의 어떤 가격이 이미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 방식이 아닌 거죠. 가치를 낳는 원인으로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노동 가치나 뭐 희소성이나 생산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제시됐습니다. 막수도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 가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상품의 물신성 이론을 또 제시함으로써 종래 경제학의 상식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본의 물신성, 상품의 물신성. 물신이라는 게
영어로는 fetishism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적 fetishism과 뭐 표현은 같지만, 여기서는 물건 자체가 신격화되는 그 느낌의 물신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상품 소유자로서 시장에서 마주하며 서로의 상품을 손에 넣기를 바랄 때에 그 상품이 가치라는 이상한 속성, 물신성을 획득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포인트는 결국은 사회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적인 것, 이 교환 가치는. 상품 소유자들이 시장에서 서로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갖고 싶어라는 그 욕망,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넣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어떤 가치라는 것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노동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재성이 아니라 관계성을 중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상품의 물신화가 철저한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물신화가 철저한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읽어야겠죠.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사태의 모순을 지적한다.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상품이라는 물질이 돼버린 거죠. 지주 자본 노동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맺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게 시장 경제고 근데 이들 사이에 아무리 빈부격차가 커져도 법률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죠. 맞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죠. 여러분 노동자도 투표권은 한 표, 자본가도 투표권은 한 표니까 사실 뭐 삼성의 이재용이나 작은 중소기업의 노동자 한 명도 정치적으로는 평등합니다. 네, 이것은 젊은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정치적 소외의 문제인데 자본론의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등가 교환 관계로부터 어떻게 실질적인 부등가 교환이 생기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자본가에 의한 착취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본가의 이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막스의 분석에 의해도 자본가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입니다. 프루동이 소유 그것은 도둑질이야 라고까지 주장했던 거는 굉장히 상당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회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 안에서도 서로의 이제 입장들이 다른 것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윤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잉여 가치의 본질을 묻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왜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제 막스 강의 때도 이미 강신준 교수님 책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여러분 등가 교환의 방식이면 도저히 이윤이 창출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거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이윤이 창출되겠어요? 그렇죠? 음. 예,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는 중입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자, 어쨌든 등가 교환, 등가 교환의 어떤 가치만으로 보면 주거니 받거니. 내가 만약에 어, 제 앞에 지금 굉장히 어, 제 이쁜 화분이 하나 있는데 이 화분과 야, 너 네가 갖고 있는 커피랑 나랑 교환할래?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로 똑같은 가치라면 이득받을 게 없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윤을 창출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동등한 등가 교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등가 교환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대체 어디서 부등가 교환이 생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윤에 대한 잉여 가치에 대한 분석을 막스가 해내는 겁니다. 사실 기존의 어떤 고정 경제에서 찾지 못했던 부분이죠. 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라면 교환은 전부 등가 교환이 되어야 하겠죠. 맞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야. 그러면 똑같은 존재인데 왜 부등가 교환을 하겠어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문제는 등가 교환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잉여 가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죠. 계속 쌤쌤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윤의 원천은 등가 교환 자체에서 잉여 가치를 낳는 어떤 어, 특수한 상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품에서는 잉여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야. 대체 그게 뭐냐? 바로 노동력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다. 그리고 자본가가 지불하는 임금의 가치는 노동력 상품의 가치이지 자본가에 의한 그 소비가 나온 노동의 가치가 아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자본가가 지불하는 임금의 가치라는 건 노동력 상품의 가치고 자본가에 의한 그 소비가 낳은 노동의 가치가 아니다. 즉, 살아있는 노동이 낳는 가치가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웃도는 초과분이 잉여 가치고 이것이 자본가가 손에 넣는 이윤이다. 노동자에게 잉여 노동이란 무상 노동이기에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키려 하여 이걸 절대적 잉여 가치라고 하죠. 이윤 최대화를 노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이 69시간제로 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 잉여 가치로 착취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유명한 착취란 말입니다. 메커니즘을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명명했다. 자, 요거 조금, 아이고, 창을 제가 한번 좀 줄여놓을게요. 줄여놓고,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창을 줄이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못 줄이고 있네요. 제가 쓰던 지금 칠판이 아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보죠. 지금 어떤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귀로만 듣기에는 자본가에 의한, 그러니까 자본가가 지불하는 임금의 가치는 뭐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고, 자본가에 의한 그 소비가 낳은 노동의 가치는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야, 내가 오늘 너 나를 위해서 8시간 일해줘. 8시간 일하면 내가 시간당 만 원씩 잡아서 8만 원 줄게. 이럴 수 있겠죠? 8만 원을 줄 수 있어요. 8만 원을 지불하는데 사실 지금 자본가가 우리에게 지불하는 그 8만 원이라는 돈이 진짜 8시간에 대한 가치는 아니라는 게 막스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럼 결국 뭐냐? 예, 결국 막스는 우리 막 그 이 8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8시간에 대한 그 가치가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우리 그 5시간에 대한 그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8만 원을 쳐주는 거예요. 예, 이 5시간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대략 5시간 정도면 그게 우리 노동력에 대한 어떤 가치가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지금. 자본가에 의한 그 소비가 나온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가 나를 통해서 8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그 8만 원을 지불한 만큼 내 노동이 열심히 일해서 자본가를 위해서 3시간을 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사실 받은 급여는 5시간치야. 나머지 3시간은 자본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본가를 위해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노동이 낳는 가치가 노동력 상품의 가치를 웃도는 초과분이 잉여 가치이고 이것이 자본가의 손해는 이윤이다. 노동자에게 잉여 노동이란 무상 노동이기에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키려 하여 이윤 최대화를 노릴 수밖에 없다. 이 메커니즘을 마르크스는 착취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아까처럼 착취율은 뭐다? 8시간 노동할 때 4시간을 무상 노동 시킬지 3시간을 시킬지 2시간을 시킬지는 사실은 자본가 마음인데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 굳이 뭐하러 급여를 많이 주면서 잉여 노동을 줄이겠냐라는 거죠. 자본가는 할 수만 있다라면 잉여 노동,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나를 위해서 공짜로 일해줘라고 할 수 있는 8시간 중에서 4시간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급여를 조금 주면 되니까. 8만 원이 아니라 내가 6만 원만 줄게. 근데 그래도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일종의 이제 내가 얻게 되는 불로소득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착취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이 착취가 아, 자본가가 나빠서 못 돼서 이런 게 아니고 자본가들도 또 다른 자본가와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윤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줄어드는 순간 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수정 자본주의인데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노동을 더욱더 많이 뽑아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근데 이제 특이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자본가들을 도와주고 있는 체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제 생각에 또 반박하실 분도 있겠지만 자, 그럼 자유평등 사유재산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어떤 원리도 위반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막스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을 도출하죠. 자, 첫 번째 단계 볼까요? 그럼 자본주의는 왜 붕괴하냐?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최대한의 노동을 요구하지만, 그쵸? 또 당연하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공짜로 노동을 해주길 바라겠죠? 근데 노동자 또한 바보가 아니니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는 자본가 안에서 일하고 싶겠죠. 저기는
시급 10,000원인데 여기는 시급 15,000원 줘. 그럼 당연히 시급 15,000원 되는 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자본가들은 같은 동정업계의 타사를 뛰어넘고자 하는 이제 신기술이 필요한 거야. 자꾸 이 뭔가 이 노동력에만 의존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겠다. 뭔가 더 좋은 생산성, 인건비가 많이 드는 만큼 차라리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메꿔보자라는 욕망이 생기는데 노동시간 연장보다 생산성 향상에 의해 더 많은 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생산력이 상승은 해요. 신기술을 도입하니까. 근데 노동자의 생산비를 그러면 낮추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생산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노동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일단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일단 발생을 시켜요. 이걸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이 노동력 상품이라는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을 생산 과정에서 배제시키며 막스의 자본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상품만이 노동력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신기술에 의해서 노동력을 지금 배제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력은 줄이기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노동력이 없어지고 없어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윤도 같이 줄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린 뭔가 벌써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죠. 최근에는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일반 가게들도 음식 조리하는 것도 이제 로봇들이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막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물론 있겠죠. 막스 이론을 반대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 업체는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타 업체도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기술에 들어가는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 투자한 만큼 결국 이윤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윤 창출은 노동력에서만 나온다라는 막스의 전제를 따라간다면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점점 고용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이 생산 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초과 이윤을 추구하는 모순적 상태를 초래한다. 이건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노동의 인정하지 유일한 원천을 생산 과정에서 이제 배제시키면서 이제 초과 이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배제시키다 보니까 초과 이윤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게 맞겠죠? 모순적 사태를 초래한다. 결국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이윤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죠.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장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신기술 도입은 노동력 상품이라는 잉여가치 유일한 원천을 생산 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배제시키면서 정작 이렇게 보면 돼요. 문장 좀 바꿀게요. 생산 과정에서 배제시키면서 정작 초과 이유는 추구하는 모순적 사태. 왜냐하면 초과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은 자르면서 그러면서도 초과이윤은 추구하니까 모순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귀결되면서 자본 축적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노동자는 아까처럼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빈곤이 극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과연 이 과정의 모든 단추들이 과연 끼워 맞춰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스 자본론의 한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바로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6장. 마르크스에게서의 자유와 공공. 사실 이 책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공공성에 대한 어떤 정치 철학적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 막스의 경제학에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스에게서의 자유와 공공에 대한 걸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 한번 싹 정리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초기에 있었던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나, 어, 아까 그 경제학 철학수고에서 드러난 인간소외나 노동소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논의. 막스의 공산주의로는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소외론적 관점이 있다. 인간소외. 둘째, 독일 이데올로기의 자연발생적 분업이 낳은 경제적 힘으로부터의 해방과 생산력과 이성적 계획적 관리라는 논의, 물상화론적 관점이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회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사회과학적으로
이 자, 생산력의 이성적 계획적 관리면 결국 뭔가 이 정부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본론의 자본주의 붕괴의 저편으로 보이는 그 자유의 나라로의 이상사회, 어떤 자유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막스의 공산주의로는 소외론적 관점, 물성화적 관점, 자유론적 관점. 자, 근데 이 막스가 추구한 그 자유의 나라는 대체 뭐냐? 다시 두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자본의 지배와 국가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게 자유의 나라다. 그래서 사회화된 인간, 결합된 생산자들이 자연 발생적 분업으로 비롯된 경제적 힘에서 벗어나서 자연 발생적 분업으로 비롯된 경제적 힘, 세트로 이렇게 읽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연 발생적 분업으로 비롯된 경제 힘에서 벗어나서 생산 과정을 합리적 계획적 지배에 따르게 하는 단계.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근데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음, 그러므로 일체의 소외 혹은 물상화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누리는 한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그러면 여기를 제가 좀, 맞죠? 첫 번째 단계 이 공산주의, 여기 1번. 첫 번째 단계,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이성적 계획적 제어 체제를 실현하지만 아직 자연 필연성으로 규정된 물질적 생산의 세계, 즉 필연성의 왕국의 한계 내에 있다. 그 저편으로 두 번째 단계의 자유의 왕국이 출현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뭐예요? 국가가 소멸하고 자본과 노동의 계급 대립이 없고 이 자유로운 각자가 자기의 개성과 가능성을 꽃피우면서도 동시에 상관의 결합과 유대가 유지되는 낙원의 모습인 거죠. 사실 이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자유로운 각자가 개성과 가능성을 꽃피워요. 자유롭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이기적 사회거든. 근데 동시에 상관의 결합과 연대가 유지되는 낙원의 모습, 공공성도 실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자유와 공공이 동시에 실현되는 사회. 그래서 아까 이 제목이 자유와 공공이겠죠. 이 낙원의 경제적 기초가 개체적 소유의 재건이라고 마르크스가 명시했다는 점에서 공산주의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낡은 상식과 대치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낙원의 경제적 기초는 어디에 있다? 사실 개체적 소유의 재건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그 생산수단을 다 국유화한다라는 건 국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국가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서면 결과적으로는 개체적 소유는 다시 재건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상이야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견해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는 빈곤과 계급 대립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발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측면에서 당장 수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상은 실제로도 많은 학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야 이거 유대교적 종말론 아니야? 뭐가 달라? 재림예수 나타나서 막 해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느낌. 여기서 비판점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 두 번째, 혁명론에 대한 비판. 세 번째, 그의 이런 이상사회론에 대한 비판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의 그러면 그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도 그 되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했지만, 버벅거리긴 했지만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그러면 말 그대로 삼성의 이건희의 어떤 결단, 삼성 이재용의 결단,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정말 없는 것인가? 정말로 노동자들의 노동에서만 잉여 가치가 나오는 게 맞나? 그죠? 여기 책에서도 그래서 현대 IT 혁명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갖고 왔는데 그걸 정말 노동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노동의 어떤 가치에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건 무리 아니야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대가 저도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막스의 자본론에 있어서 진짜 노동자의 노동만으로 이윤과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죠. 자, 두 번째,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게 혁명론에 대한 문제예요. 역사의 필연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실에선 진짜 어때요?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가 혁명을 일으켰는가를 보면
오히려 자본주의가 막스는 실제로 예견했던 게 영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영국이 자본주의가 제일 발전했으니까. 근데 그 자본주의가 발전한 그 국가들에서 오히려 국가들이 뭘 해내요? 나름대로 복지국가를 만들어버리거든. 예. 소득 재분배와 사회보장 정책을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성장과 어, 평등에 대한 어떤 가치도 다 살려내게 되죠. 그러니까 막스가 원했던 노동자 계급의 궁핍화가 필연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거다는 것은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국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물론 전제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더 착취가 심하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가 보장하는 생활 수준에 오히려 만족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지국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대부분 그렇죠. 노동자 대다수가 이게 모순이 나오죠. 노동자 대다수가 자본주의 체제의 수익자가 돼버리면 체제의 수익자가 자기 손으로 그 체제를 무너뜨릴 이유가 있는가? 그쵸?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이 대학 전공을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 오히려 진짜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복지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처음에 전 그 학부 때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릴 때는. 왜 그러지? 오히려 사회복지 국가야말로 이 마르크스 사회가 원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방향성은 더 가까운데 왜 반대할까? 결과적으로는 혁명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는 거죠. 방향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지 국가가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정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어요. 어떤 이미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인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평등하면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 근데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끔 오히려 그 마르크스식으로 얘기하면 부르주아들이 그들의 이런 지배, 경제적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콩고물을 좀 떨어뜨려 준다.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상사회론.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계급 대립이 낳은 정치적 지배 역시 소멸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회가 가능은 할까? 상상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국가 없는 사회. 예. 조금이라도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러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사회의 질서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국가 철폐 조건으로 자연 발생적 분업의 폐지나 사회 이성적 계획적 제어라는 이상이 오히려 역사의 소련이나 중국의 거대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독재를 가져온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국가 철폐 어떤 조건으로 걸었던 것들이 되려 어때요? 더 강력한 계획적 제어가 중간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결국 소련의 강력한 예, 어떤 그 거대 독재적인 어떤 권력 사회가 나타나니까 중앙 집권적이고 독재적이고 감시세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부작용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아까 이 첫 번째 뭐였죠? 마르크스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이 노동가치설에 대해서는 주류 경제학인 한계혁명, 이 마지날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틸리티, 맞죠? 그래서 한계 효용할 때. 그래서 이런 한계혁명 이후에 경제학의 정면으로 실제로 이 노동 가치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노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효용성이다. 효용성 개념으로 이제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는 주류 경제학이 있고요. 또 혁명론에 있어서도 19세기 후반에 이제 큰 정부를 둘러싼 문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복지국가로 가면 이런 문제가 혁명을 아예 막아버리니까. 또 세 번째, 부터가 났네요. 케이스가 아니라 케인즈죠, 당연히. 케인스와 하이에크 이후에 자유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이루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만큼 한계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스 사상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마무리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의 끝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요것만 이제 5분만 더 해보죠. 자,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라는 이념이 존재함에 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가 마르크스의 궤적이 그의 전 저서에 흐르고 있다. 그가 추구한 자유는 부르주아적 자유의 법률적 보장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었다. 기본권 보장, 사유재산, 영업의 자유 등.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존의 부르주아적 자유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기본권 보장해주고 사유재산 있고 영업 자유가 있으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가. 오히려 이러한 시민사회적 권리가 계급 대립이나 노동자 계급의 빈곤이라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막스는 생각했고 법 앞에서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이념의 타당성 자체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시민적 자유라는 건 에고이즘, 이기성에 불과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자유는 그가 믿는 진정한 공공이라 할 자유인의 연합. 사실 이게 나중에 가르타니 고진이 얘기했던 어소시에이션이죠. 자유인의 연합과 양립할 수 없다. 마르크스 이전의 공공은 그냥 정치적 공공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원한 건 결국은 정치적인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것까지 포괄해서 어떤 정말 진정 자유로운 어떤 이제 자유인들의 연합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역시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또 문제예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또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 다만 그의 그 자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이 저자의 나름의 분석인데 저자가 보기에는 일단 확실한 건 있다. 그럼 막스가 원하는 게 명확하진 않아도 최소한 그가 원하는 자유라는 건 타인과의 공생, 공동, 협동을 조건과 목적으로 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 일단 그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회복인 거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관계적 회복.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이고 이렇게 고매한 이념, 자유라는 고매한 어떤 이념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 그 자체로서 이미 이 매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관념적, 공상적, 유토피아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력에 빠지는 거다. 만약에 마르크스가 너무 구체적으로 모든 걸 제시했다라면 그거는 또 명확하게 역사적인 오류로서 아예 그냥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겠죠.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자본주의의 본질인 한 거기서 유리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안에서 무언가 진정한 자유인의 연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라고 하는 기대, 그것을 기반으로 지배와 착취 구조를 변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을 움직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항축을 계속 형성해 갈 것도 사실인 셈이다. 그만큼 막스주의를 또 기반으로 나타나는 운동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쭉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사상의 역사라는 사카모토 다스야의 책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